시진핑 중국 주석이 베를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의 사드 보복 철회 요청에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단독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중국으로 돌아간 뒤 아무런 실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의당 새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필코 승리하겠습니다. 대선 패배 100여일 만에 정치 전면에 복귀한 안 대표의 과제 살펴봅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를 두고 한미 간 분석이 방사포와 탄도미사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왜 다른 분석이 나오는지 짚어봅니다. 소비자들이 더 안전하다고 믿고 사는 천연 제품. 문 안 지나서 바로 약간 빨개지더니 오돌토돌한 게 올라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 무늬만 천연인 제품이 수두룩했습니다. 진정남에서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TV조선 종합뉴스 7 시작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 조치를 철회하려 했다가 뒤집은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베를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경제 보복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했고 시 주석은 긍정적으로 대화답했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그런데 시 주석이 귀국을 해서는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없던 일이 된 겁니다. 지금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한 달에 약 1조 원씩 사라지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종합뉴스 7. 당시 양국 정상회담 때 어떤 말이 오갔고 왜 시 주석은 귀국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지 당시 정상회담을 취재했던 신정훈 기자의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지난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사드 보복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각종 제약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양국 간 경제, 문화, 인적 교류가 위축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고 당시 시 주석은 중국인들의 관심과 우려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나 양국 간 교류 협력이 정상화되고 확대되길 희망한다며 보복 철회에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시 주석이 문 대통령 요청에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우리 측 일부 참석자가 회담 후 시 주석에게 박수까지 쳤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시 주석은 중국에 돌아가 입장이 바뀌었고 보복 철회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중국 내 반한 기류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드 보복으로 인한 피해가 한 달에 1조 원에 달한다며 문 대통령의 방중을 시급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네, 성주 사드 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내일 중 마무리됩니다. 이에 따라서 보관 중이던 사드 발사대 4기도 이르면 모레쯤 배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참 수많은 곡절 끝에 배치가 되는 상황인데 이 성주 주변에는 사드 반입에 반대하는 이 주민과 단체들 모이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채현 기자입니다.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사드 배치가 임박해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르면 모레 사드 잔여 발사대 4기가 성주 사드 부지에 배치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주 성주 사드 기지 밖에서 전자파 측정이 실시되면서 소규모 환경평가가 내일 중으로 완료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군 당국은 사드 발사대 2기만 배치해놓고 나머지 4기는 인근 주한미군 기지에 넉 달 넘게 보관해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는 대로 전기 등 기반시설 공사를 진행하고 잔여 발사대 4기도 배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발사대 4기의 임시 배치를 지시했습니다. 최근 방한한 미군 수뇌부도 우리 정부에 30일까지 사드 배치를 완료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금 사드 배치를 8월 말까지는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하고 있다. 오는 30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사드 문제가 매듭 지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성주 지역 일부 주민과 반대 단체들은 몸으로 막겠다는 태세입니다. 반대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추가 발사대 반입은 사전에 언론과 주민들에게 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자, 국민의당 새 당대표로 안철수 후보가 선출이 됐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 110일 만에 여의도 정치에 복귀하는 겁니다.
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아주 날석에 비판하면서 이 강한 야당을 예고를 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국민의 사랑을 받는 중도개혁 정당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대선 패배 110일 만에 정치 전면에 복귀했습니다. 오늘 전당대회에서 가반인 51.09%를 얻어 정동영, 천정배, 이현주 후보를 큰 차이로 눌렀습니다. 안 대표는 당선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가 독선과 오만에 빠졌다며 작심 비판했습니다. 여러분께서 거액의 검은 돈을 받았다고 한 대법원 판결까지 부정하며 큰 소리치는 모습에서 우리는 벌써 독선에 빠진 권력의 모습을 봅니다. 창당 초심으로 돌아가 실천적 중도개혁 정당으로 당을 바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길은 철저하게 실력을 갖추고 단호하게 싸우는 선명한 야당의 길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하지만 출마 과정에서 당내 반발이 컸던 만큼 당 화합을 이끌어내는 게 우선적 과제입니다. 창당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당 지지율도 끌어올려야 합니다. 최고위원회는 장진영, 박주원 후보가, 여성위원장엔 박주현, 청년위원장엔 이태우 후보가 각각 선출됐습니다. 대선 패배 후 110일 만에 돌아온 안철수 대표가 선명 야당을 기치로 야권 연대에 나서고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할지가 전국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자, 오늘 선출된 국민의당 안철수 신임 대표와 직접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님 먼저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대선 패배 또 이유미 제보 조작 등의 좀 위기를 딛고 오늘 51%를 넘어서서 지지율 승리를 하셨어요. 오늘 당선 가장 큰 요인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엄중하게 받아들입니다. 지금 국민의당이 내년 지방선거 잘못 치르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당원분들께서 지금 위기의 국민의당을 구해라, 내년 지방선거 꼭 제대로 잘 치르라, 그런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명령 엄중하게 받아들여서 꼭 내년 지방선거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당선 후에 연설 저도 좀 들어봤습니다만 현 정부에 대해서 독선, 오만, 무능한 정권이다 이렇게 비판하셨는데, 자, 그동안 일각에서는요 민주당 이중대란 지적도 없지 않았잖아요. 앞으로 대여 관계 어떻게 가실 겁니까? 우선 우리 국민의당의 중심부터 잡겠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국익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놓고 본다면 어떤 길을 가는 것이 옳은가, 그걸 내부에 우선 정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길이 정부 여당에서 제안한 것과 맞다면 저희들은 전폭적으로 지원할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방향이 다르다면 저희들은 강하게 반대하면서 저희들이 제시한 그 제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강한 야당이 되겠습니다. 그게 국익과 민생에 도움이 되는 야당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여 관계는 그렇고 이제 당 내에서도 갈등이 있고 뭐 탈당설, 출당 요구 등 아주 반발 많았잖아요. 앞으로 당내 수습 또 통합 이런 어떻게 해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초기에 이제 당원분들이 반대하셨던 이유가 저는 그 위기 상황에 대한 것은 생각이 같다고 봅니다. 단지 그 해결하는 방법론이 차이가 있었을 따름입니다. 따라서 저는 지난 경선 과정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이제부터라도 계속 설득 노력, 화합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쟁자는 바깥에 있으니까 우리가 내부적으로 단단하게 뭉치는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그것을 가지고 설득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그 투표 지지율은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는데요. 그 호남 지역에서의 이제 지지율이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호남을 어떻게 끌어안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호남 끌어안을 보관 또 지지율 당의 지지율을 높일 보관 뭐 이런 게 좀 있으십니까? 끌어안는다는 표현보다는 당의 기반이자 모태입니다. 그렇죠. 작년 총선 때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의당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뜻은 든든한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전국으로 뻗어나가는 자랑스러운 정당이 되라, 그렇게 숙제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숙제를 풀 수 있는 그 기회가 바로 내년 지방선거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지방선거 임하면서 17개 광역시도 모든 곳에 후보를 내고 모든 곳에서 당선자를 내서 저희가 지난 총선 때 받은 숙제, 전국 정당이 되는 그 숙제 꼭 해내겠습니다. 자, 지금 지방선거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렇다면 바른정당과 연대, 또 통합, 또 이런 거를 추진할 수도 있는 겁니까? 마치 제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국민의당이 지지율 꼴찌 정당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심장이 멈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심장 멈춰 있는 사람한테 가서 누구랑 연애할래 이렇게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전기 충격에 해당되는 강력한 혁신을 해서 다시 심장을 뛰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년 지방선거 제대로 치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겨우 될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한 답은 아직 안 해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자, 내년 지방선거에서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하길 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당과 당원의 요구일 텐데 출마를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실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지난 TV 토론 때 상대방 질문에 대해서 이제 원칙론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제가 당대표가 되면 그러면 혁신하고 인재 영입을 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를 만한 진용이 갖춰진 그 상황이 될 때 그때 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당에 가장 도움이 될지 그 기준만으로 판단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지금까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적 편향 논란으로 야당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최근까지 여권 지자체장들로부터 100여 건이 넘는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야당에선 이 후보자가 여권과 유착돼 일감을 몰아받은 것 아니냐고 비판합니다. 김보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국회 청문위원실에 제출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사건 수임 내역입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이달 22일까지 모두 328건을 수임했는데 이 중 40%가량인 130여 건이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공공기관장으로부터 수임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와 서울시장이 50건, 서울서대문구와 구청장 30건, 경기부천시와 시장 24건, 서울은평구 10건 등이었고 전라북도와 충청남도에서도 수임했습니다. 노무현 후보자 지지선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지지선은, 문재인 대선 후보 지지선은 2017년 민주당 영입인사 60명에 지난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공개 지지했던 이 후보자는 박 시장의 개인 소송도 9건이나 맡았습니다. 야당에선 이 후보자가 일감을 몰아받는 등 여권과 경제적으로도 유착됐다는 인상이 짙다고 비판했습니다. 코드에 맞는 사람만 넣어서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 열리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치 편향과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두고 거센 공방이 예상됩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남편이 판사 시절 재산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큰딸의 해외 명의 계좌를 누락한 정황이 발견된 겁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남편인 사모 변호사는 2016년 2월까지 판사로 재직하며 매년 재산 신고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 3년 동안 큰딸의 해외 계좌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후보자의 큰딸은 14년부터 영국에서 유학하면서 학비와 생활비를 송금받기 위해 해외은행 계좌 3개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이들 계좌에는 1억 2천여만 원이 입금돼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자녀분의 대금 계좌를 재산 신고하는 것은 공직자 윤리법에 크게 제촉이 됩니다. 공직자가 거짓으로 자신과 가족의 재산을 신고할 경우 과태료부터 최대 해임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탈루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학간 딸의 재산이 1년 반 만에 1억 원 넘게 늘었는데 이 후보자는 증여세를 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자료에는 큰딸의 계좌 개설일 등의 정보는 없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법원에서 쓰는 재산 등록 시스템에 국외 계좌가 제대로 연동되지 않아 재산 신고가 누락된 것 같다며 내일 청문회에서 자세히 해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의 재산으로 24억 800여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자, 어제 북한에 쏜 3발의 탄도미사일 실패했다고 미국 당국이 발표를 했었는데 그중에 2발은 성공했다고 수정을 했습니다. 정부 일각에서도 조심스럽게 방사포보다는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태평양 사령부는 오늘 북한의 탄도미사일 2발이 250km를 비행하다 동해상에 낙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는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 3발 모두 폭발하거나 비행에 실패했다고 발표했다가 일부 성공으로 수정한 겁니다. 다만 여전히 탄도미사일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 군도 북한이 쏜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보고 있다고 현지 통신이 전했습니다. 우리 정보당국 관계자는 300mm 방사포라는 청와대의 추정과는 달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미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탄도미사일을 저각 발사 시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어제 북한 발사체의 비행 고도는 50여 킬로미터인데 요격 고도가 30km 이하인 패트리어트와 40km 이상인 사드의 사각지대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음속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이 패트리어트와 사드 요격범 미사일로 날아온다면 요격이 힘들어져 우리 군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 등 미군 수뇌부의 방문에 대한 경고성 도발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 이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 이 과연 이 탄도미사일인지 또 방사포인지 우리 정부와 미국의 분석이 다르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청와대 안보실이 오늘 북한 발사체에 대한 분석회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공식 결과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분석이 진행 중이라는 건데 일부에서는 이 정보력 부족이나 오판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오전 국가안보실 1차장 주재로 어제 북한 발사체를 분석하는 비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인지 방사포인지에 대한 분석 결과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합참의 정밀 분석이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어제는 한미 합동 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임에도 발사체가 방사포로 보인다고 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개량된 300mm 방사포로 추정되나 정확한 특성과 재원에 대해서는 군 당국이 계속 정밀 분석 중입니다. 이번 발사체가 ICBM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며 전략적 도발이 아닌 통상적 훈련 과정으로 보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은 유엔 제재 대상인 반면 방사포는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NSC를 열 필요도 별로 없었다면서 우리 을지훈련 기간에 북한이 이 정도 도발만 한다면 곧 대화 테이블로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의 판단이 다르다는 점 때문에 청와대의 정보력 부재나 오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오늘 남조선 당국은 운전석이니 뭐니 하며 처지에 어울리지도 않는 헛소리를 하기보다 입 다물고 있는 게 더 현명한 처사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고속도로에서 30대 여성이 운전하던 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역주행을 시작했습니다. 마주오던 자동차 7대가 잇따라 추돌하며 고속도로가 아수라장이 됐는데 이 여성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 앞으로 자동차가 돌진합니다.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합니다. 역주행 사고를 낸 자동차는 불꽃을 일으키며 계속 내달립니다. 마주오던 자동차들이 균형을 잃고 서로 들이받습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판교 분기점 근처에서 33살 여성 최모 씨가 역주행 사고를 냈습니다. 최 씨 차량은 600m를 더 역주행한 끝에 이곳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택시와 승합차 등 자동차 7대가 뒤엉키면서 잇따라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202%였습니다. 최 씨는 정확한 유턴 지점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흔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앙분리대가 없으니까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유턴하지 않은 이상은 걱정을 할 수가 없죠.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휴대전화 한 번 잃어버리면 찾기가 쉽지 않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휴대전화 밀반출 조직을 붙잡았는데 절도부터 매입까지 체계화돼 있었습니다. 최연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쇼핑백으로 손을 가린 남성이 여성을 따라갑니다. 모퉁이를 도는 순간 겉옷 주머니 속으로 손을 넣어 휴대전화를 빼냅니다. 소매치기 상습범 44살 전모 씨 등이 1년 반 동안 훔친 휴대전화만 120여 대에 이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느낌이 안 나다 보니 사람들이 막 되게 많았거든요, 그 시간에. 택시기사나 주점 종업원들은 술 취한 손님이 두고 간 휴대전화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판매해 왔습니다. 직접 주머니를 뒤져 훔치기도 했습니다. 만취 손님의 휴대전화 89대가 이들 손에 들어갔습니다. 이들 뒤엔 전문 매입꾼들이 있습니다. 38살 홍모 씨 등 12명은 작물 휴대전화 530여 대, 시가 4억 5천만 원 상당을 사들였습니다. 일부는 인천항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으로 밀반출시켰습니다. 대포폰, 대포 차량을 이용하고 그 해외 밀반출 업자에서부터 소매치기 1단까지 그 점조지 형태 그 피라미드식 유통망이 있음을. 경찰은 총책 홍 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소매치기 1단과 택시기사 등 80여 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TV조선 최연입니다. 한강 다리에는 투신을 막기 위한 감시용 CCTV와 자동 경보기 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날아가는 새에도 반응하는 등 오작동이 많고 운영도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다리 난간에 위태롭게 앉아 있습니다. 잠실이 도착한 소방대원들이 여성을 설득해 구조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부터 이 같은 투신 사고를 막기 위해 마포대교와 서강대교 등의 감시용 CCTV와 경보기 등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감사 결과 CCTV만 설치해놓고 이를 관제하는 대원은 별도로 두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엄마들이 계속 이제 보관하게 보이고는 돼 있고 하니까 저희가 계속 요청하는 것도 관제가 하시는 분들은. 다리에 설치된 적외선 감지기도 문제였습니다. 날아가는 새나 교각의 흔들림에도 경보음을 내다 보니 제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작동이 많다 보니 경보음 자체를 신경 쓰지 않거나 아예 무음으로 설정해두기도 했습니다. 긴급 신고를 위해 다리 위에 설치된 신호기가 고장난 곳도 있었습니다. 한강교량에서 투신을 시도하는 건수는 매년 1000여 건. 마포대교 한 곳에서만 지난 5년 동안 234명이 뛰어내렸습니다. 투신 사고 방지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인원 확충 등 개선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청년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공공 일자리 지원 사업인 취업 성공 패키지에 이 청년들을 포함시키고 지난해에만 2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좀 들여다보니까요, 취업률을 올리기는커녕 이 취업 상담 업체들의 배만 불려주고 있는 그런 지적이 나옵니다. 먼저 장영욱 기자입니다. 서울 한 대학에 있는 취업 성공 패키지 위탁업체. 졸업 예정자들에게 진로 상담과 직업 훈련, 취업 알선까지 3단계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취업 성공 패키지는 노동부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위탁받아서 저희 기관에서 진행을 하는데 이런 위탁업체 사무실은 전국 132개 대학에 있습니다. 정부가 2년 전부터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 사업인 취업 성공 패키지 대상에 청년층을 포함시키자 대학생 유치에 나선 겁니다. 이 때문에 청년 참가자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예산도 2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3단계 서비스를 모두 받는 청년은 절반도 안 되고 어떤 식이냐면 그냥 1단계 끝나면 바로 3단계로 가요. 열의 9은 본인이 직접 직장을 잡습니다.
청년층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취업 정보 들어갔는데 가니까 무슨 심리 치료부터 이런 거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게 아쉬웠거든요. 상담원들의 이런 전문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 훈련을 좀 더 높여야 될 거라고 보고요. 취업 역량이 높은 청년들에게까지 취업 성공 패키지 서비스를 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자, 그러면 취업 성공 패키지 안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취업 성공 패키지, 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참가자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그런데도 이 정부나 위탁업체는요, 참가자의 소득은 물론 취업 여부도 제대로 가려내지 못해서 이 부정수급에 아주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일주 기자입니다. 서울의 이 사단법인은 얼마 전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이미 채용한 직원들에게 취업 성공 패키지를 이수하도록 한 뒤 채용자 한 사람당 1년간 최대 900만 원이 지원되는 고용 촉진 장려금을 타낸 의혹 때문입니다.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고요. 저희가 확정이 된 게 아니에요. 위탁기관에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애들이 사전 근로를 한 사실을 속이면 그건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취업 성공 패키지 참가자의 취업 여부를 건강보험료 납부 자료로만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구두로만 계약하고 취업한 경우 이를 가려낼 길이 없는 겁니다. 같은 이유로 소득도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취업 성공 패키지는 소득에 따라 지원되는 서비스와 수당이 달라 소득 파악이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복지 대상자 선별에 앞서 국세청 금융위 등과 연계해 금융과 연금, 부동산 소득까지 파악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국세청도 뭐 입장이 있겠죠. 그 개인정보 문제도 있을 거고 아마 하여튼 그 연계가 참 어렵습니다. 사전 검증이 허술하다는 것은 인터넷에 부정수급 관련 글이 넘쳐나는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V조선 이일주입니다. 네, 삼성의 총수 공백이 계속됩니다. 옥중에서 경영에 관여한 이재용 부회장, 이런 방식을 더 강화해 나갈 가능성이 지금까지는 높아 보입니다. 삼성 변호인단은요, 항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지난 2월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됩니다. 현재 6개월째 총수가 없는 상태지만 경영은 옥중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구속 전에 밝혔던 미래전략실 해체가 실제 실행됐고, 지난 7월 평택 반도체 생산 라인 준공식 때는 3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모두 이재용 부회장이 옥중에서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옥중 경영이 더 강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애플과 구글 등과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하고 IT 업계의 변화도 빨라 그간의 공백만으로도 적지 않은 격차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일상적인 경영은 권오현 대표이사와 사장단에 맡기되 기업 인수합병 등 중요한 결정은 이 부회장이 직접 내리는 이원 경영체제도 거론됩니다. 과거 SK그룹도 수감된 최태원 회장과 사장단으로 비상경영체제를 꾸린 바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미래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에 간접적으로나마 관여를 할 것이다. 삼성은 이번 주에 항소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총수 공백 리스크를 어떻게 최소화할지 삼성 내부의 고민도 깊어집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네, 어느새 지금 무더위도 한풀 꺾이고요. 한낮에는 높고 쾌청한 하늘이 이 가을이 가까워졌음을 알리는 것 같습니다. 네, 여름의 끝자락,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오늘 강원 춘천에선 레저 축제가 열렸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수상스키가 시원하게 물살을 가릅니다. 자유자재로 방향을 바꾸며 물보라를 일으킵니다. 카누를 타며 시원한 가을 바람 속에서 휴일을 즐깁니다. 오늘 좀 더울 줄 알았는데 날씨가 되게 선선하고 바람도 불고 하니까 오늘 물놀이하기 되게 좋았던 날씨였던 것 같아요. 파란 가을 하늘로 날아오르는 열기구 체험에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춘천 레저 대회를 찾은 시민들은 자전거 묘기와 RC카 레이싱 등 다양한 레저 스포츠를 즐겼습니다. 빨갛게 익은 고추가 햇살에 반짝입니다. 농민들은 가을 맞이에 분주합니다. 고추말리가 참 좋아서 진짜 좋은 날씨다. 그래 진짜 가을 날씨가 된.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6도, 부산 30도 등 늦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많은 곳은 최고 80mm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중부지방에 시간당 30mm의 집중호우가 내리겠다며 침수 피해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자, 지금 보셨습니다만 이 한낮에는 맑았지만 지금은 또 비가 올 듯한 날씨입니다. 이 올여름 늦장마에 수확을 앞둔 이 벼와 과수 피해 잇따르고 있습니다. 추석 대목을 앞둔 농가들은 비상에 걸렸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수확을 한 달 앞둔 논이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논 곳곳에서 나달이 검게 변한 벼가 나옵니다. 병해충에게 양분을 빼앗긴 벼는 이렇게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뒤늦게 찾아온 장마에 일조량이 부족해 병해충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올해 벼 한 포기당 평균 줄기수는 16.4개입니다. 평년보다 0.1개 적습니다. 나락폭이 완전해서 지금 입으로 조사갖고 다 이거 뜬물을 빨아먹어 버려요. 이제 생산량이 이제 많이 줄어든다고 봐야지. 다 자란 사과 크기가 자두처럼 작습니다. 가뭄에 제대로 생육이 멈췄습니다. 사과 주산지인 밀양의 올해 강수량은 400mm로 지난해 절반에 그쳤습니다. 늦장마까지 비껴가면서 과일 출하를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된 가원의 나무는 앞으로 향후 몇 년간 또 안 그러면 고사가 됩니다. 살린다 해도 몇 년간은 옳은 사과를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추석을 앞둔 소비자들은 물가가 오를까 걱정입니다. 지금 추석 때는 이제 많이 제수용품들 또 구입들 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생각보다 이제 많이 올라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가게에 부담이 되고 이런 거에서 많이 걱정이 되고 있죠. 가뭄에 늦장마까지 궂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추석 명절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TV조선 오선열입니다. 최근 친환경 인증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나와 논란이 됐죠. 오늘은 천연 제품은 과연 믿을 수 있는지 진정남 정운섭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천연 제품과 친환경 제품 이게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우선 이 친환경 제품은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천연 제품은 이 천연 표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지금 이제 특정 제품에 쓰인 광고 문구들인데요.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무래도 이 천연 성분이라고 써 있으니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요. 사실 이 제품들이 몇 년 전에 우리 전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이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 쓰였던 광고 문구들입니다. 천연 표시를 무작정 믿어선 안 되는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살배기 아이를 키우는 한 가정인데요. 자, 6개월 전쯤 유아용 자외선 차단제를 사서 아기에게 발랐다가 아기 피부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바르고 얼마 시간 몇 분 안 지나서 바로 약간 빨개지더니 오돌토돌한 게 올라온 거예요. 두 번째 바르고 나서 이거 바르고 또 바로 그렇길래 이 제품을 구입할 당시 이 천연 성분이라는 광고를 보고 안심했다고 합니다. 믿고 샀는데 속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저는. 자, 어떻게 된 건지 제조사 측에 확인을 해봤는데요. 피부가 다 사람마다 피부 타입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개인에 따라서 들어있는 성분 중에 안 맞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사실 화장품은 이 수십 가지의 화학 성분을 섞어서 만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제조사들이 수많은 성분들 중에 오로지 천연 성분만을 광고에 내세우다 보니까 이 소비자들은 이런 천연 마케팅에 빠지기 쉬운 겁니다. 자, 실제로 우리 소비자들한테 이 천연 표시가 있는 제품과 없는 제품들의 선호도를 조사해 봤는데요. 자, 결과를 한번 보시면요. 자, 역시 천연 제품들의 인기가 훨씬 높았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쪽이니까 아무래도 좀 깨끗하게 먹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자, 이렇게 인기 있는 천연 제품들에 과연 천연 성분은 얼마나 들어가는 걸까요? 저희 취재진이 직접 조사를 해보니 천연 성분의 함량이 정확히 표시된 제품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천연의 함량에 대해서는 공개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천연 성분을 0.001% 같은 극소량을 쓰고 대다수는 인공적으로 합성한 화학 성분을 채워진다 하더라도 이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런 것이 바로 천연 제품의 함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국 천연 제품 광고를 전부 믿을 건 못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 광고를 하나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00% 천연 원료를 썼다라고 광고했지만 사실 이 제품은 합성 원료를 사용했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자, 다음 걸 한번 보시면은요. 자, 환경 친화적이다라고 광고한 이 제품은 우리 몸에 유해한 코팅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연 제품을 잘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사실상 지금까지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이 천연 제품 표시와 관련한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회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국회가 하루빨리 좀 처리를 해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중국식 샤브샤브 요리인 퍼거로 유명한 이 중국 식당이 지금 위생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이 서울에도 체인점이 많은 아주 유명 식당입니다. 비위생적인 주방 관리 실태가 지금 폭로가 된 건데 이 먹거리를 둘러싼 공포 가라앉을 틈이 없습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쥐 한 마리. 식당 종업원들이 지나다니는 주방에 쥐들이 들끓습니다. 하수구를 뚫는 종업원의 손에는 식탁에 올라가는 국자가 쥐어져 있고 식기세척기에는 음식물 찌꺼기가 덕지덕지 말라붙어 있습니다. 중국 법제만보가 4개월 동안의 잠입 취재를 통해 허거 식당 하이디라오의 열악한 위생 상황을 폭로했습니다. 하이디라오는 밀가루 반죽 과정에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독특한 서비스로 큰 인기를 끌며 중국 60개 도시에 진출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싱가포르와 한국에도 지점을 두고 있습니다. 비난이 커지자 하이디라오는 모든 점포의 위생 상태를 개선하도록 지시했다면서 해외 점포 위생 상태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 위생당국은 하이디라오의 한 달 내로 주방을 대중에 공개하고 위생 점검 내용을 보고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 베이징 식당 체인을 대상으로 위생 상태 일제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박경주입니다. 네, 미국에서 허리케인 하비로 사상자가 발생한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이 허리케인이 육지에 상륙하면서 열대성 저기압으로 바뀌어 이번에는 비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홍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 태풍 하토로 이미 피해를 본 중국 남부에서는요, 이 강력한 태풍이 또 상륙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육중한 트레일러가 도로에 누워 있습니다. 강풍을 이기지 못한 건물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허리케인 하비가 미국을 강타해 지금까지 최소 3명이 숨졌다고 LA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텍사스주에서는 30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기고 50cm에 가까운 비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What these people left behind was sheer tragedy. Some of them had their homes mowed down. Some of them will not have a place to return to. 최대 풍속이 시속 210km에 달했던 하비는 허리케인에서 열대 폭풍으로 바뀐 상태입니다. 하지만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 휴스턴에 최대 550mm의 비를 뿌릴 것으로 보여 홍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태풍 하토로 16명이 숨지는 등 막대한 피해를 본 마카오 등 중국 남부에는 또 태풍이 찾아왔습니다. 신화통신은 초속 33m의 강풍을 동반한 태풍 파카가 중국 광동성에 상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这次降雨的强度和范围比上一次天鸽带来的强降雨将会更大。 여객선 운항사 터보젯은 마카오와 홍콩, 중국으로 가는 모든 여객선 운항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네, 지난주 스페인 연쇄 테러의 악몽이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벨기에 브뤼셀 또 영국 런던에서 이딴 흉기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유럽이 그야말로 테러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는 약 50만 명의 시민들이 운집을 해서 테러 반대 평화 시위를 벌였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쓰러진 남성 주변으로 무장한 경찰들이 다가섭니다. 현지 시간 25일 저녁 8시쯤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본부 근처에서 테러범이 칼을 휘둘러 경계 근무 중이던 군인들을 다치게 한 뒤 사살됐습니다. 곧이어 영국 런던 버킹엄궁 근처에서도 무려 120cm 길이의 긴 칼을 휘두른 괴한에 경찰관 3명이 다쳤습니다.
이들은 테러 직후 아랍어로 신은 위대하다고 계속 외쳤습니다. 극단주의 무장조직 IS는 브뤼셀에서 벌어진 칼부림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거리에 시위대가 구름대처럼 모였습니다. 너도 나도 테러 반대 팻말에 바르셀로나 상징 색깔의 장미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두렵지 않다는 현수막 가장 앞줄엔 지난주 스페인 바르셀로나 람블라스 거리에서 벌어진 연쇄 테러 당시 구조활동을 벌였던 응급요원과 택시 운전사, 경찰과 시민들이 섰습니다. Home, hem de dir que no tenim por, però evidentment tens una sensació de que qualsevol moment et pot passar a tu i això fa por. 테러 규탄 시위엔 경찰 추산 50만 명이 참여했고 스페인 국왕 역시 왕정 복구 후 처음이자 42년 만에 시위에 동참해 테러 규탄 목소리에 힘을 더했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아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추 대표는 북한 김정은에 대해 신세계 평화론을 제시하며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시장 출마엔 즉답을 피한 채 인위적 정계 개편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엄성석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오늘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김정은에게 신세대 평화론을 제안했습니다. 신세대답게 새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방식으로 북한의 안전을 보장받고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미국과 직접 대화하는 통미봉남 대신 한국 정부가 내민 손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추 대표는 인위적 정계 개편은 없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인위적인 정계 개편은 저의 임기 중에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21세기형 플랫폼 정당으로 100만 권리당원을 만들겠다며 다양한 의견과 조언,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서울시장 출마 여부엔 즉답을 피했습니다. 책임만 해도 지금도 숨이 가쁩니다. 그런데 그걸 제 개인의 신상을 얹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천막농성 1314일 만에 이뤄진 용산 화상경마장 연말 폐쇄 협약식에 참석했습니다. 용산뿐 아니라 경마, 경륜, 경정 등 전국 70개 화상도박장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엄성섭입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출소 후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기숙 전 청와대 수석을 만난 데 이어 어제는 봉하마을을 찾아 사람 사는 세상과 다시 만나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최현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년 복역 후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총리가 어제 경남 김해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탄신 71주년 기념 봉하음악회에 참석했습니다. 지난 23일 출소한 뒤 공식 석상에 모습을 나타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 전 총리는 노 전 대통령 미우역에 참배하고 방명록에 노무현 대통령님 안녕하셨어요. 저는 건강하게 사람 사는 세상과 다시 만나 행복하다고 적었습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출소 당일 이해찬 전 총리, 조기숙 전 홍보수석 등 지인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잘할 줄 몰랐다며 대통령 역할을 가장 잘한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 전 총리는 대선 직후 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출소 후에는 되도록 정치와 멀리하면서 책 쓰는 일과 가끔 우리 산천을 훌훌 다니며 마음의 징역대를 벗겨볼까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출소 뒤 친노 측 인사들과 잇따라 만나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는 한 전 총리의 행보를 놓고 정치 재개의 시그널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최현묵입니다. 네, 오늘 하루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정치부 지선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반찬 투정 문매. 지금 박용진 의원도 보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보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네, 바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밥상 사진이 어제 청와대 오찬 이후에 박용진 의원이 직접 찍어 올린 겁니다. 네. 이 밥그릇과 시금치, 깍두기, 김치, 반찬이 상당히 간단하죠. 네, 그렇게 보이네요. 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청와대 밥상은 부실해도라는 글을 올렸는데 그러자 어디서 반찬 투정이냐, 못났다. 심지어는 다음 국회에서는 안 봤으면 좋겠다라는 비방 댓글이 무더기로 달렸습니다. 어허. 박 의원은 전에도 이른바 문바들의 욕설 댓글을 수천 통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의 앙금이 남아있는 것 같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박 의원은 반찬 투정은 오해라고 밝혔고 부실하다고 했던 표현도 소박하다로 바꿨습니다. 네. 문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서 대체로 청와대는 초청 인사들에게 소박한 음식을 제공한다면서 여유 있게 봤으면 좋겠다고 논란을 자제해달라는 당부를 밝혔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주말을 맞아서 반려견 토리와 마루와 함께 있는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네. 이 반려견과 같이 있는 모습이 보기 좋다라는 이런 평가와 함께 하지만 북한의 이딴 미사일 발사, 도발과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음식은 부실하다보다는 소박하다가 듣기는 좋습니다. 맞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FBI의 체포, 노길남 씨가 보이고 임지연 씨, 북한에 갔었죠? 예, 네. 임지연 씨 보이는데 누가 체포됐다는 거예요? 바로 오른쪽에 있는 노길남 씨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예. 이 노길남 씨라고 하면 친북 성향의 이 재미 동포인데 오늘 하루 인터넷에는 이 노길남 씨가 FBI에 체포됐다는 얘기가 떠돌았습니다. 이 노길남 씨는 얼마 전에 제2북한 임지연 씨를 직접 북한에서 인터뷰한 영상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임지연 씨가 나쁘게 아니라 자진 재입북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하지만 오늘 이 노길남 씨 체포설은 FBI의 공식 발표가 아닙니다. 확인된 보도가 아니라는 거죠. 예. 정보 당국도 근거가 명확치 않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 노길남 씨의 체포설은 이 북한의 이딴 도발에 대한 미국의 고강도 압박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연설 길어서 감사. 보통 연설은 짧아야 감사하는데 길다서 감사하면 특별한 일이 있었나 봐요. 연설 길어서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죠. 없죠. 예. 자, 하지만 오늘 좀 달랐습니다. 오늘 국민의당 임시 전당대회에서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나타났는데 오늘 경선 개표는 온라인과 ARS 집계치를 정리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약 10분 정도면 끝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예. 그런데 컴퓨터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을 해가지고 시간이 20분 넘게 걸렸습니다. 예. 이 사회에서 10분 정도면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렇죠. 자, 이때 국민의당 손학규, 정대철 고문이 나섰습니다. 이 순서에도 없는 연설로 시간을 메워준 건데요. 예. 이 사회자였던 김관영 의원은 이 긴 연설에 감사하다라는 특별한 말을 남겼습니다. 예, 워낙 연설을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맞습니다. 시간을 채울 수 있었고. 네. 네, 지금까지 정치부 지선호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베트남 쌀국수는 이제 우리 음식처럼 느껴질 만큼 친숙해졌죠. 맛집으로 소문난 베트남과 태국 등 동남아 음식점들도 꽤 많은데요. 동남아 음식 열풍, 원인은 무엇일까요? 신한순 기자입니다. 시뻘건 볼이 프라이팬을 감싸 안습니다. 소리부터 맛있는 이 요리. 인도네시아식 볶음밥 나시고랭 한 그릇이 뚝딱 나옵니다. 향긋한 향신료가 아낌없이 들어가 입맛 없을 때 제격이라는 반응입니다. 동남아 음식이라서 입맛에 맞을까 걱정했었는데 오히려 향신료가 들어가서 식감도 살고 여행 경비와 비행 시간이 비교적 덜 드는 동남아. 여행에서 본 맛을 못 잊어 찾는 손님도 많습니다. 해외 여행들을 많이 갔다 오고 이제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이제 다양한 이제 동남아 국가에서 이제 여행을 하고 이제 음식을 먹고 오는데요. 닭과 강황, 생강으로 국물 낸 면, 소또 아얌과 현지 소스를 발라 구운 새우, 우당 사우스 빠당도 인기 메뉴입니다. 태국 요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소프트 크랩살로 만든 뿌닝 팟퐁 커리가 대표격입니다. 좀 개성 있고 자극적인 맛들이 잘 섞여 있어가지고 그 맛 때문에 먹는 거예요. 여름에 더울 때 입맛이 좀 떨어지는데 이런 자극적인 맛 같은 거 먹으면은 입맛이 확실히 좀 사는 것 같고요. 통새우, 으깬 게살, 신선한 해산물이 듬뿍 들어가 있다 보니 한 입만 먹어도 힘이 나는 기분입니다.
동남아처럼 아열대 기후화돼 간다는 요즘 한반도의 덥고 습한 날씨. 동남아 간편 조리식들이 출시돼 식탁에 오르고 동남아 음식이 마니아들에게는 별미 또는 보양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환순입니다. 세계인의 관심을 모은 메이웨더와 맥그리거의 세기의 대결이 관록의 노장 메이웨더의 TKO 우승으로 끝났습니다. 오늘 경기가 복싱 데뷔전이었던 맥그리거도 예상보단 선전했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결연한 표정으로 링 위에 등장한 메이웨더와 맥그리거. 초반에는 예상대로 맥그리거가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맥그리거는 한번 들어와 보라는 듯 뒷짐을 지며 여유를 보였습니다. 맥그리거는 수비에 전념하는 메이웨더에게 연신 강펀치를 날렸지만 무패를 자랑하는 메이웨더의 노련미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맥그리거는 5라운드 이후 급격히 체력 저하를 드러냈습니다. 복싱은 3분씩 12라운드를 겨루는데 맥그리거가 뛰던 UFC는 5분씩 3라운드를 뜁니다. 상대가 약점을 드러내자 메이웨더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맥그리거는 애써 여유를 부렸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메이웨더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맥그리거의 숨통을 조여갔습니다. 메이웨더의 강력한 훅이 잇따라 얼굴을 강타했고 맥그리거의 다리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0라운드 심판은 메이웨더의 TKO 승을 선언했습니다. 오늘 경기로 메이웨더는 무패 신화를 50경기로 늘렸습니다. 맥그리거는 비록 패했지만 빠른 펀치와 한 번도 다운되지 않는 끈질긴 투혼을 선보였습니다. 천문학적 대전료를 자랑하는 소문난 잔치였던 두 선수의 대결. 명성에 걸맞게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하며 명승부를 연출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점차 비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에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비가 그친 후에는 완연한 초가을 날씨가 펼쳐지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흐린 가운데 오후에 서울, 경기를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부분 20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높게 출발하겠고 남부지방은 한낮에 30도를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미사일이든지 방사포든지 어제 북한이 쏜 단거리 발사체는요, 결국 우리를 공격하겠다는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심각하지 않다면서 먼저 나서서 의미 축소에 아주 급급한 모양새입니다. 북한은 지금도 각종 도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화에만 매달리는 태도는요,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일요일 TV조선 종합뉴스 7 마칩니다. 저희는 토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